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시청 앞에서는 천여 명이 모여 시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140명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케빈 들레언 시의원이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레언 후보는 홈리스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대부분 국가와 중국, 인도 등 33개국에 대해 적용해온 입국 제한을 오늘부터 완화했습니다. 주요 공항 물론이고 육로도 개방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해킹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해킹그룹 레빌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 투자 대상지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조사하는 윤 후보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발목을 잡혔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방역 조치가 끝나면서 소환 조사를 재개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2차례 금리 인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인프라 지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최저기온은 54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많이 낮아진 65도에서 67도가량으로 선을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가 됐던 국경이 전면 재개방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와 함께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국경 개방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닫아 걸었던 항공편과 육로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과 함께 사흘 내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을 경우 입국을 전면 허용한 겁니다. 개방 대상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공항은 물론 육지로 연결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2년 가까이 사실상 금지됐던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공항에는 당장 가족과 지인을 찾는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So my nephew, my mum's first grandson, we haven't met him. He's just turned 1, so we're really excited. Haven't seen my brother and sister-in-law for 2 years. 실제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여행 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유럽과 남미 등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hen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 U.S. border will be open, we saw a 600% increase. The flights today are full, of course, over the next few days. 코로나19 확산 직전이었던 2019년 미국을 찾은 해외 방문객들의 소비 규모는 우리 돈 5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여행객들이 급감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사라진 관련 일자리만도 1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편과 함께 자동차와 철도 등 육로는 물론 선박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을 엄격히 규제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할 것 같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파이자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의 범위를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넓혀달라고 식품의약국인 FDA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만일 승인이 이루어지면 지난 8월 중순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파이자나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제약 자회사인 얀센의 백신을 맞은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기업을 노리는 외국 해킹 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이딴 랜섬웨어 공격의 주체로 지목이 되온 러시아의 해킹 그룹 레빌 지도부의 신원이나 위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빌에 가담한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보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빌은 지난 5월 미국 최대 정유회사인 JBS의 전산망을 해킹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7월엔 클라우드 업체 카세야를 숙주로 삼아서 미국 기업 200여 개의 전산망을 마비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방문에 나선 데니얼 크레이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 정부와 북한 핵 프로그램 대응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크레이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오는 10일과 12일까지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위협은 확실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망을 진전시키려는 우리의 전략 또한 논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광범위하고 깊어서 그들이 함께 논의할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으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년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2017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지만 평산 우라늄 공장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의 토대로 남아 옐로 케이크로 불리는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에도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경우 평산 공장의 해체가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5개에서 10개로 첫 투자 대상자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프리카, 세네갈, 가나 등이 유망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네갈에 서아프리카 백신 생산 허브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 여성 기업가가 보유한 기업에 대출 혜택을 주는 방안, 정보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내년 출범이 가능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물색하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이 같은 투자 프로젝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망 마비를 겪고 있는 전국에서 올겨울 난방비가 30%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퍼 그래멈 에너지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올겨울 각 가정들의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넘 장관은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해 저장해두는 전략 비축이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정들의 올겨울 난방비가 $800 정도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입 원서 시즌을 맞아서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이 한창입니다. 치솟는 대학 학비 부담으로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료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 즉 FAFSA입니다. FAFSA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이 서류를 토대로 연방 정부가 주는 펠그랜트, 가주 정부가 주는 캘그랜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 시 가구 소득은 전년도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 때문에 현 하이스쿨 시니어 학생들은 2020년도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그랜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득 상한선이 높아져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1만 6,800 이하, 3인 가족 기준은 $10만 7,500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연 $10만 4,90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캘그랜트를 받기 위한 가구 재산 상한선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9만 400 이하입니다. 펠그랜트의 경우 연소득 $4, 5만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지원자들은 FAFSA와 함께 사립대학 측에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CSS 프로파일을 접수해야 합니다. 캘그랜트 신청을 위한 FAFSA 신청 마감은 내년 3월 2일이며 사립대학 CSS 프로파일 접수는 각기 대학이 정한 우선 마감 일자를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이먼 리 공인회계사입니다. 캘그랜트 듀데이트를 맞추려면 FAFSA를 프라이빗 스쿨이든 퍼블릭 스쿨이든 3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서류는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 그러니까 그 현재 다니는 재학생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고, 반면에 새로 프레시맨으로서 새로 들어가는 학생인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정한 그 날짜에 맞춰야 되는데, 보통 프라이빗 스쿨은 2월 중에 마감 파이낸셜 에이드를 마감이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모가 비즈니스 문을 닫았거나 실직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바뀐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사립대학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참작해 CSS 프로파일 작성 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페셜 서컴스턴스를 기입하도록 난을 마련해놨습니다. 직장인 은퇴연금 401k나 리타이어먼트 플랜 등 연금 불입금은 세금 보고상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할 때는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파이낸셜 에이드는 저소득층이라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 펀드가 넉넉하면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 CSS 프로파일은 꼭 작성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17분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각 프리웨이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인데요. 다운타운 인근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센트럴 애비뉴까지 14마일에서 18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알라메다 스트리트 구간에는 고장난 차량 때문에 왼쪽 차선이 닫혀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부터는 8, 9마일 정도로 더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버논 애비뉴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C 당국이 오늘부터 실내 식당과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미용실 등에 출입하는 고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시내 업소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실내 식당과 술집, 나이트클럽, 브루어리, 와이너리, 커피숍, 쇼핑몰,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살롱, 스파, 도박장, 박물관, 아케이드, 볼링장, 컨벤션 센터, 콘서트장, 그리고 LA 시정부 시설에 드나드는 12세 이상의 주민들은 코로나 예방 백신을 모두 완료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백신 접종 증명카드를 제시하거나 접종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소지하거나 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놓은 백신카드 사진을 제시해도 되고, 가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버전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시해도 됩니다. 18세 이상의 주민들은 백신 접종 증명과 함께 신분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종교적 혹은 개인적인 병력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예외가 적용되지만, 이들은 대신 72시간 전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음식을 주문하거나 투고를 픽업하거나 결제하거나 업소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항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업소가 관련 규정을 2번 위반할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3번 위반 시에는 $3,000, 4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이렇게 LA 시내 식당들을 비롯해서 쇼핑몰과 영화관 등의 실내 공간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되자 타운 내 업소들도 의무화 준수를 위한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의 조처로 오늘부터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매장 입구에 백신 접종 증명카드를 소지할 것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해 놓았다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타운 식당들은 오늘부터 매장 입구에 종업원들을 배치해 입장하는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카드를 확인하고 해당 카드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같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분간 입구 외에도 화장실을 비롯해 매장 내에 눈에 띄는 곳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시켜 주민들의 백신 접종 카드 소지의 중요성을 주지시킬 예정이라고 타운 내 요식업주들은 밝혔습니다. 식당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고객들이 예전처럼 몰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 증명의 번거로움으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시니어층의 경우 백신 접종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타운 내 식당들이 백신 접종 증명이 여의치 않은 시니어층을 그냥 입장시키기 시작하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는 식당들이 되레 고객들에게 반발심을 살까봐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고집하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타운 내 업소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식당을 비롯해 모든 업소들이 가뜩이나 구인난 속 모자란 일손으로 인해 안 그래도 빠듯한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 증명 확인에 별도 인원까지 투입되면 대고객 서비스나 운영 전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요식업협회 측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심리가 무거운 상황에서 업소 측에서는 가뜩이나 고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업소들이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 부담, 나아가 위반 시 벌금 부담까지 지는 것이 마음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웃한 다른 시에서는 LA시처럼 강력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하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은 당분간 백신 접종 의무화 추이를 지켜본 후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시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오늘 LA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Firefighter for Freedom이 주최한 오늘 시위에는 일부 시공무원과 공무원의 가족들, 라티노와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시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기꺼이 일자리를 잃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모든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LA 보건당국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보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이후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8만 1,0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약 4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집계된 신규 확진자 996명 가운데 140명이 5세에서 11세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다며 백신 접종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역 800여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동식 클리닉을 통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경우 백신 접종을 위해선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돼야 한다고 보건국은 덧붙였습니다. LA 케어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LA 케어는 자사가 제공하는 메디칼 또는 메디 커넥티드에 가입된 12세 이상 가입자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61% 미만으로 나타났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월 1일 이후 백신의 1차 또는 2차 접종을 한 가입자들이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50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LA 케어는 LA 카운티 내 240만 명의 주민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항공과 육로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서 LA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 몽고메리 LA 국제공항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LA 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3만 5천 명에서 4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LA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와 LA와 인근 지역에서 최대 10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이용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2021년 첫 9개월간 공항을 통해 들어온 해외 여행객은 500만 명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서 75%가 감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0명이 늘었습니다.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231명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서 20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6명입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4명, 그리고 사망자는 3명입니다. 메트로버스가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은 1일 패스를 $3 50센트에 구입할 수 있으며 주간 패스는 $12 50센트, 30일간 패스는 $50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패스는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할인 혜택은 내년 7월까지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KBS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뒤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였지만 윤 후보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KBS입니다. 확정된 대선 대진표에서 누구에게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28.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6%, 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4.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8%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 가상 사자 대결을 해봤던 열흘 전 KBS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투표할 후보를 못 정했다는 부동층이 23%대인데 주목할 부분은 30대 이하입니다. 20대 이하는 10명 중 4명꼴로 30대에서는 3명 정도가 부동층이었습니다. 이 후보, 윤 후보 모두 20, 30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셈입니다. 10명 중 3은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대 이하와 30대는 과반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청년 표심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 후보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10명 중 7명이 그대로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지지한다는 비율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변수로 꼽히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인식도 들여다봤습니다. 대선 전 진보 진영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6.3%,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해선 52.7%가 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후보의 확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호감도를 물었더니 네 후보 모두 비호감이란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70% 가까이로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1대1 회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겨뤄보자고 했는데 정권 교체론이나 대장동 의혹보다는 정책과 실행력으로 경쟁 무대를 옮기자는 전략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놓고 논의해보자며 1대1 토론을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복보다는 민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는 쪽을 보복의 정치로 규정하고 자신은 정책과 미래에 집중하는 후보로 차별화한 겁니다. 이 후보의 제안에 윤석열 후보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문제에 대해선 자세를 낮추고 민주당에 책임을 거론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집권 세력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인들과의 첫 대면 행사에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대해 규제 개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청년정책과 미래성장을 함께 고려한 일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성들을 역차별했다는 글을 당 회의에서 공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오늘은 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이어 전국 여성대회에도 참석하는데 여야 대선 후보 확정 뒤 처음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캠프가 아닌 당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포용에 나섰지만 홍준표 의원의 반발은 물론이고 이탈에 나선 2030까지 어느 것 하나 끌어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 자격으로 처음 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대위를 경선 캠프가 아닌 당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면서 원팀 구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 중심의 선대위 인선은 캠프처장이었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지를 모으겠다면서 당 원로와 고문들의 고견을 모두 듣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캠프 안에 자리 사냥꾼을 배척해야 한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원팀 구성은 난관입니다. 캠프에 단식을 가진 홍준표 의원은 당의 분열은 아니라면서도 다시 한번 격한 발언으로 선대위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당을 떠나고 있는 2030의 마음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탈당 당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당내 인사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탈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절대 이것을 뭐 조롱하듯이 이렇게 나서는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무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원팀 구성을 위해 한껏 몸을 낮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은 물론 이미 돌아선 경쟁주자들과 이탈하는 2030 마음잡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해 모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YTN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접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판사 사찰 문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번에 입건된 건 윤 후보 1명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주요 판결 3평 등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지난해 12월 윤 후보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주요 사유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윤 후보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도 윤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난 5일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선이 끝난 뒤 고발인에게 윤 후보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되면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 후보 관련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인데 특히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관련 사건은 입건 뒤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사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도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재소환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대선 시기와 맞물린 상황에서도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 속에 윤 후보를 추가 입건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이후 탄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하지만 방역 조치를 끝낸 검찰이 어제부터 소환 조사를 재개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닷새 만에 처음 소환된 겁니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부터 김 씨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소속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차질이 생겼습니다. 수사팀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수사팀원들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12일, 한 차례 연장을 하더라도 오는 22일까지는 혐의를 구체화해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이른바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역시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한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을 보존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했습니다. 한편 앞서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은 내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재판 준비를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한 줄여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하원에서 인프라 지출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04.27포인트가 오른 36,432.22, S&P 500 지수는 4.17포인트가 상승한 4,701.70, 나스닥 지수는 10.77포인트가 오른 15,982.3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올라서 사상 처음 4,700을 넘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의회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66센트가 오른 배럴당 81달러 9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는 리처드 클레리다 연준 부의장이 오늘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빠른 경제 회복과 높은 물가 상승률의 지속을 근거로 내년 말 전까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은 우리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단계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3가지 필요 조건이 내년 말까지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뜨거운 노동시장과 공급망 병목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전미 자동차 부품 기업협회 연설에서 임대료 상승 등 더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축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몇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문제들이 훨씬 더 지속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그러나 현재 물가 급등세는 일시적이며 공급망 압박이 완화되면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은 계속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은 경제적인 성과에 달렸다며 다만 저금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이 미국 내 불평등을 확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준이 주최한 성별과 경제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으로 선 줄에 따라 불행하게도 이를 가장 견뎌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팬데믹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여성들은 최전방 근로자들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은 팬데믹 동안 상당한 압박을 받았으며 개인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컨퍼런스 개막사에서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랜들 퀼스 연방준비제도 의사가 오는 12월 말 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에 따르면 퀼스 이사는 올해 말경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퀼스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2017년 10월 4년 임기로 연준의 은행감독의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32년까지입니다. 퀼스 이사의 사임 소식은 연준 은행감독 부의장으로서의 그의 임기가 지난 10월에 만료됐고 글로벌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 의장의 임기 역시 다음 달 2일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돌출 행동을 하는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팔지 트위터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8%가 찬성했습니다. 과연 210억 달러 가까운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지 YTN이 전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시련 이익이 조소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 보유 테슬라 주식 10% 매각을 제안한다면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7.9%가 찬성, 42.1%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35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고 주식만 갖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돌출 설문조사를 한 배경으로 최근 미 의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억만장자세를 연결짓는 분석이 많습니다. 억만장자세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부자들이 대상인데 머스크가 우선 지목됐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두고 머스크는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주 주식은 모두 1억 7,050만 주. 10%를 매각할 경우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210억 달러, 24조 8천억 원 정도를 손해지게 됩니다. 억만장자세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머스크가 실제로 25조 원 가까이 되는 테슬라 주식을 팔면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정부에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시한인 오늘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막판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고심했던 두 기업은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말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일반적인 정보로부터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의 설문을 제시하며 오늘까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기밀 정보 제출을 곤혹스러워하자 정부는 고객사 정보 등 기업들이 노출을 꺼리는 민감한 내부 정보 대신에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사이트를 보면 어제까지 67곳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상무부의 검토를 거쳐서 사이트에 게시된 곳은 현재 40개입니다. 게시된 업체의 자료 가운데 공개 자료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며 기밀로 표시한 자료는 미 정부만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용 칩 제조사인 미국의 AMD가 메타, 즉 옛 페이스북에 서버용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MD는 오늘 메타가 서버용 프로세서 고객이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이에 따라 자사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에 AMD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AMD의 고객사 목록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메타가 추가되면서 AMD는 이제 방대한 컴퓨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최상위 기업 모두에 칩을 공급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목을 눈앞에 둔 유통업체들이 일선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앞다퉈서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모자라는 노동력 채우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이시스는 친구나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는 직원에게 최대 $500의 추천자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메이시스는 쇼핑 시즌 모두 7만 6천 명의 직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월마트는 최대 $17의 시급을 지급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대학 학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일부 지역 창고에서 근무하겠다는 지원자들에게 $3,000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스타벅스 뉴욕 지점 세곳이 노조 설립 투표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에서 노조 설립이 결정되면 대형 커피 체인점 사상 첫 노동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인 NLRB를 인용해 뉴욕시 버팔로 치토와가 함부르크 상점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4주간 투표 기간을 갖고 노동조합 설립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직원 100명만 참여하지만 이번 투표는 지난 몇 년간 공지에 몰린 노동운동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 노동관계위원회 의장이자 노조 변호사는 스타벅스의 노조 승리가 외식산업 전반에 노조가 생기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투표라고 말했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지역 이번 주 내일은 기온이 낮아지지만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70도대로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또 80도대로 껑충 뛰어 올라가는 변덕스러운 한 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54도에서 55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7도가량 더 낮아진 낮 최고 65도에서 67도, 밤 최저 54도에서 5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7도에 머물겠고 해안 지역은 65도가량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72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84도를 예상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화요일 아침인 한국 오늘 전국이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섭씨 3, 4도가량, 한낮에도 9도에 머무는 등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